파트 2 1단계 위대함의 적 챕터 3 당신은 의미 있는 사명을 놓치고 있다. 7달러 인생이 바닥을 친 순간 그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고작 7달러 뿐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모든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꿈에 바쳤다. 그리드 아이언에서 위대함을 추구해 NFL에 진출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꿈을 이뤄줄 재료도 충분했다. 그는 열정으로 치열하게 운동했고 대학에서 장학금 입학 제의도 받았다. 신장은 약 196cm, 몸무게는 132kg이었다. 하지만 재능과 욕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는 미래의 NFL 명예의 전당에 오를 선수들과 함께 뛰며 4년 내내 그럭저럭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대학 4학년 때 어깨를 다치면서 우울하기 짝이 없는 한 해를 보냈다. NFL 드래프트가 열렸지만 그는 지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풋볼에 대한 꿈은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캐나다 풋볼 리그팀과 주당 250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 그는 매일 집중과 열정,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출근했지만 팀의 수비수 벤치는 이미 북적거렸다. 어느 날 코치가 전화를 걸어 플레이북을 제출하라고 했다. 너의 노력과 의지는 인정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올해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지만 너를 팀에서 뺄 수밖에 없네. 그렇게 풋볼에 대한 그의 꿈은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가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공항으로 가서 머나먼 플로리다 남부의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 마이애미에 도착해서는 단 하나 확실하게 아는 일을 했다. 템파에 사는 부모님께 전화해 공항으로 데리러 오고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아버지의 작은 빨간색 픽업 트럭을 타고 에버글레이즈 습지를 지나며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백만장자 운동선수를 꿈꿨지만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24살의 남자. 그는 자기 삶에 어떤 목적이 남아있을지 생각하며 지갑을 꺼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았다. 5달러짜리 지폐 하나, 1달러짜리 지폐 하나, 동전 몇 개. 그동안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기에 지금 상황이 더욱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어렸을 때 이사를 자주 다녔고 13개가 넘는 주에서 살았다. 10대 때는 부모가 별거하는 동안 하와이에서 어머니와 살았고 월세가 밀려 쫓겨나 차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다. 밤마다 이제 어떡하지? 라며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에 선명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하와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8번이나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대학에 가서 위대한 NFL 선수가 되는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마침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수중에 남은 7달러를 쳐다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어떡하지?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침대에 널브러져 TV에서 O.J. 심슨의 재판을 보다가 다용도 청소세제 사공구로 집안 구석구석 묵은 때를 벗기는 일을 반복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그 무언가를 깨달았다. 나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 세계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방법도 모르고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작은 아파트에 처박혀 찌든 때나 벗겨내면서 우울해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찾기만 하면 된다고 소파에 널브러져서는 절대로 찾지 못할 터였다. 그는 건장한 신체 조건을 이용해 프로 레슬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 향했고 중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처럼 운동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유명한 레슬링 선수였던 아버지에게 훈련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예전에 풋볼로 향했던 인내와 끈기를 새로운 사명에 쏟아부었다. 반드시 위대해져서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비록 성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열매는 맺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조합한 로키 마이비아라는 이름으로 레슬링을 시작했지만 관중에게 야유를 받았다. 그래서 블루치퍼로 이름을 바꿨지만 역시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운동 기술은 물론이고 쇼 비즈니스 기술을 익혔고 결국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어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을 입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미워하는 인기 악당이 되었다. 그러자 대중은 그를 사랑했다. 그는 7년 동안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며 레슬링계를 지배했다. 그는 마침내 사명을 완수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전성기를 누린 7년 동안 레슬링에 열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강한 의제 청년을 알 것이다. 레슬러 더 락, 본명 드웨인 존슨, 뛰어난 쇼맨십 덕분에 그의 사명은 헐리우드 진출이라는 더 큰 목표로 바뀌었다.
적의 본질. 드웨인 존스는 고군분투했지만 자신의 의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알지 못했을 때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위대함의 적을 정정당당하게 마주한 후에는 날개라도 단 듯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추진력이 생겼다. 게다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의미 있는 사명이 없는 상태를 왜 적이라고 표현하느냐고? 간단하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사람들 대부분은 알 수 없는 것을 마주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야망과 모험심이 큰 사람이라면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지만 눈앞에 반짝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면 초점도 없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정신없이 분주한데 계속 시작점에서 맴도는 기분일 것이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좌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그 시점에서 희망을 잃기 시작하고 고통을 잊게 해주는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위대함의 적과 똑바로 마주하지 않으면 매일 그런 기분을 느껴야 한다. 위대함의 적은 구석의 그림자처럼 숨어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NFL 최고 에이전시의 최초 여성 에이전트 니콜리는 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다. 목적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으로 가는 길을 걷지 않으면 그저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보통 구루데브라고 불리는 시리시리 라비 샨카르는 인도의 요가 구루이자 인도주의자, 영적 스승, 평화 대사이다. 지난 40년 동안 수백만 명에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충족감을 찾도록 도와준 아트 오브 리빙 재단 내 설립자이다. 만약 의미 있는 사명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 그냥 반에 박힌 삶을 살아갑니다. 지성이 잠들어버린 지루한 삶이지요. 삶의 목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더 성숙해지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숙한 지성의 표시죠. 일단 삶 자체에 탐구 정신을 갖게 되면 영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명확한 사명이 없으면 모든 인간에게 자리하는 커다란 두려움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더욱더 거세진다. 내가 부족한 인간이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쩌지? 성공에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문제라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모르면 당연히 자신에 대한 의심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명확함이 있으면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기 의심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의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타성에 젖은 목적 없는 방황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끝낼 수 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기분이 어떤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누나네 집 소파에서 신세지던 때 새벽마다 TV에서 보았던 지금 당장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광고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돈다. 성공을 거두었지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거나 전혀 행복하지 않은 기분이 어떤지도 나는 잘 안다. 로스앤젤레스의 혼잡한 도로에 갇혀 있을 때 내 의미 있는 사명을 발견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학교로 돌아가다. 어느 더운 여름날 꽉 막힌 405번 고속도로에 갇혀 있었다. 8월의 그날은 시원찮은 에어컨이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질 정도로 무더웠다. 2시간 동안 3km를 움직일까 말까였으니 핸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생각에 빠질 시간은 충분했다. 내가 탄 차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클래식 자동차였다. 가죽 시트,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CD 플레이어가 장착된 1997년식 캐딜락 엘도라도 2도어, 멘토로부터 $4,000에 산 차였다. 꼭 할아버지가 몰고 다니던 차 같았지만 어떤 목적지로든 나를 데려다 주었다.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곳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사업체는 몇백만 달러를 받고 파트너에게 팔았다. 모든 게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되었다. 어디든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뭐가 나와도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 좌절감이 너무나 컸다. 생각해보라.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큰돈을 손에 넣었지만 공허감 뿐이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거의 떨어져 나갔다. 삶의 목적이 없으니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고 정신건강도 함께 하락했다. 인생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날 차에 앉아 오락가락하는 라디오를 들으며 나에게 물었다.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 왜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지난 몇 년 동안 진취적으로 살아왔는데도 왜 만족스럽지 않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이루어냈는데도 내 안에서 충족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 내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질문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먹고 사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갇혀 있고 이 도로에도 온갖 갇힌 사람들 뿐이구나. 경적을 울리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봐서는 다들 답답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게 분명하다. 막힌 도로 때문은 아니다. 저들도 나처럼 삶의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저런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아니 수십억 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도움을 주고 나 역시 도움을 얻으면 어떨까? 그 일로 밥벌이까지 할 수 있다면?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체된 도로의 차바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바퀴였다. 그때 나는 팟캐스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팟캐스트가 요즘처럼 인기 있지는 않았다. 대화 도중에 팟캐스트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설명해 주어야만 했다. 언급되는 일 자체가 드물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팟캐스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나 배움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나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다. 좋아하는 인터뷰도 하고 그것을 기록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전혀 뚫릴 기미가 없는 도로에서 곧바로 팟캐스트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데렉 헬펀과 팟 플린 모두 팟캐스트는 내 가장 큰 관심사야. 팟캐스트는 관객을 참여시키는 최고의 도구야. 라고 말하며 도전해보라고 격려해 주었다. 차가 3미터도 움직이지 않아 이번에는 친구 제임스 웨드모어의 의견을 들으려고 전화했다. 그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우리는 팟캐스트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함께 아이디어를 짜기 시작했다. 학창 시절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나는 제임스에게 인생에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나는 느리고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껴야만 했다.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두려움과 실패,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교, 재정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교, 영양가 있는 식단을 추구하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교. 당시 그런 부분들이 내 인생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단순히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나는 그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었다. 그 방법을, 위대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면. 그래! 위대한 학교. 빙고. 그렇게 팟캐스트 이름이 떠올랐다. 정체된 도로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던 순간에 팟캐스트를 시작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고 주변 사람들과 수백만 명의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팟캐스트를 만들 것이다. 의미와 사명. 토니 로빈스는 내가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그와의 대화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그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거대한 비전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 왜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만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면 방법은 저절로 해결된다. 그 누구도 시작점에서는 사명이 어떤 식으로 완수될지 알 수 없다. 우리의 관점은 이 순간에만 할당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회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존재 자체도 몰랐던 인맥이 갑자기 생긴다. 숨겨져 있던 비밀을 발견한 덕분에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자원을 갑자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의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이 이미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사명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더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왜 사명인가? 사명에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보다 개인적이어야 한다. 가슴에 울림을 주어야 한다. 타인이 나에게 완수를 원하는 사명이어서는 안 된다. 사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되거나 실수로 나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방향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의미 있는 사명은 나만이 선택할 수 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 의미 있는 사명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만약 그날 내가 꽉 막힌 도로에서 내 상황과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인생의 도로에 갇힌 채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본 순간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명은 단순한 외출이나 여행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필요한 일이다. 휴가가 아니다. 사명은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불러내어 더 큰 무언가를 시도하도록 우리를 움직인다. 사명에는 마치 영웅의 모험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시련을 헤치고 해내게 만드는 절대적인 집중력과 목적, 소명이 따른다. 슈퍼마켓이나 치과, 놀이공원에 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다. 사명의 정의는 더 거대하다. 사명은 시간이 걸린다. 완수하려면 결단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사명은 추구하는 이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사명의 목적지는 당신이 예전에 성취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웅장하고 더 위대한 법이다. 전에 해본 적이 있고 쉽게 다시 할 수 있다면 사명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의미 있는 사명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 내 사명은 분명하다. 매주 1억 명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사명이 구체적인 숫자를 부여한 덕분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을 수량화하고 진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 목표에 도달하면 나는 전체적인 사명과 그 다음 인생 단계를 다시 평가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내 사명은 팟캐스터, 작가, TV 프로그램 진행자 같은 것이 아니다. 팟캐스트 같은 플랫폼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지금 의미 있는 사명이 명확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사명이 계속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동안 사명 역시 변화해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야구를 좋아했지만 언젠가부터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링크드인 사업은 나에게 성취감을 주었지만 거기에도 끝이 있었다. 괜찮다. 지금 내가 사람들을 돕는 수단은 위대한 학교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이다. 여러 플랫폼을 사용해 이 팟캐스트와 비슷한 미디어 콘텐츠를 포장하고 배포한다. 하지만 언젠가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서 내 사명의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나의 의미 있는 사명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교수이자 행동과학자인 케이트 밀크먼은 목적이나 사명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북극성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위대함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우리에게 분명한 북극성이 있고 모든 측면에서 그 북극성을 지지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위대함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면 그것을 중심으로 삶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어떤 수단을 선택하든 의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의 수단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수단이 어떻게 변화하든 당신의 열정과 강점은 언제나 항상 당신이 스위트 스폿에서 세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이끈다. 지금 놓인 삶의 단계에서 어떤 수단에 가장 끌리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열정이 있다고 우버 택시 운전기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그 일이 당신에게 큰 에너지를 줄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 얼마나 멋진가. 당신이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100만 가지도 넘는다. 의미 있는 사명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자신에게 잘 맞는 수단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가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돈은 당신의 관점을 흐릴 수 있다. 지글지글러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어야 한다는 척도로 보자면 돈은 산소에 가깝습니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있었고 조금 있을 때도 있었고 결국 돈을 많이 벌었지만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이겨내야 할 도전과 압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분명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다양한 선택과 자유도 가져다 주지만 충족감을 살 수는 없다. 의미 있는 사명을 찾을 때는 돈과 자신을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매일 나에게 활력을 줄까? 당신의 사명을 이끄는 선택들이 그저 돈에 대한 욕망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사명은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사명은 한 번 선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명은 삶의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평가다. 나는 오디오 전용 팟캐스트로 시작했다.
이젠 훌륭한 팀 덕분에 비디오도 만들고 있으며 계속 확장 중인 소셜미디어와 인기 유튜브 채널을 갖게 되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수단도 탐구하고 있다. 사명은 단단하게 붙잡고 수단은 느슨하게 잡아라. 어떻기 때문에 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스위트 스폿을 찾아라.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시간과 재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인가? 당신의 스위트 스폿을 알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스위트 스폿을 찾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열정. 의미 있는 사명은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더 락은 풋볼을 사랑했고 신체적인 조건을 활용해 계속 몸을 쓰는 방법을 찾았으며 레슬링의 쇼맨십 요소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질문, 인터뷰,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에게 다음에 질문을 하고 가슴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보자. 무엇이 나를 빛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침대에서 당장 일어나게 하는가?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무엇인가? 나의 열정을 자극하는 대의와 경험은 무엇인가? 강점.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를 정말 좋아하지만 남보다 탁월하게 잘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취미를 발견한 것이지 스위트 스폿은 아니다. 나는 살사 댄스를 좋아한다. 단순한 열정이 아니고 내 삶의 표현이다. 최고의 살사 댄스 클럽을 찾아 뉴욕,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파리, 방콕, 시드니 등 전 세계를 다녔다.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살사 음악을 틀어달라고 부탁하고 레스토랑에서 살사 음악이 나오면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한다. 좀 유난스러울 정도이지만 살사 댄스가 너무 좋다. 살사 댄스로 돈을 벌고 사명 일부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생에 사명으로 만들 정도는 아닌 듯하다. 그래서 지금은 열정으로 남겨두고 있다. 당신의 고유한 강점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뇌 회로에 새겨져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 점을 준다. 원래부터 모든 것을 잘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필요하다. 당신의 강점은 필요한 상황에서 당신에게 힘을 준다. 그 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배움을 얻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나의 타고난 강점이다. 하지만 장점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인터뷰 과정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 나는 장점과 기술을 합쳐 나만의 스위트 스폿에서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다. 문제. 문제로부터 도망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신의 스위트 스폿에서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한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뜻이다. 도전에서 도망치고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향해 용감하게 달려가 세상의 바운더리를 넓힌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되는 사람의 저자 도널드 밀러는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좋은 이야기에는 문제와 그것을 기꺼이 해결해야 할 히어로가 필요하다. 문제와 히어로가 없으면 이야기도 없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의미 있는 사명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위리암 아카데미 커뮤니티의 회원인 켈리 심슨은 전직 군인 출신의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중개인들이 사전에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해주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국립부동산 중개인 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개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훈련과 자료를 개발했으며 실용적인 안내서까지 썼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과 일치하는 문제를 발견했고 의미 있는 사명의 일부로 만들었다. 문제가 무엇이든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이 당신을 움직여야 한다. 내가 그루데브와 함께 참여한 행사에서 젊은 여성이 그에게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 당신은 변화를 만드는 것에 확실히 열정적인 것 같군요. 그러니 변화를 위해 행동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정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열정이 없으면 행동이 지속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취감과 행복감의 연료이기도 하다. 팟캐스트 해피니스 랩을 진행하는 예일대학 로리 산토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이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과학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 지향적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지 남들의 행복을 걱정하죠. 그런 것들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듯 합니다. 구르데브는 지성의 수준의 다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1.
지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즉각적인 즐거움을 찾는다. 2. 중간 수준의 지성을 갖춘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일하고 규칙을 따르는 데 집중한다. 3. 최고 수준의 지성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기쁨을 퍼뜨리고 싶어 한다. 매우 지적인 사람들은 단순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배우자, 가족,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지성 또는 인식의 묘미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선택하고 추구하고 키울 수 있다. 전 CIA 국장 존 브레너는 위대함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을 넘어서는 일에 영향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스위트 스폿을 찾자마자 사명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열정과 강점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명확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내는데 5년이나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후에도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게임 플랜이 필요한 것이다.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50번째 법칙 같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로버트 그린은 처음부터 자신의 스위트 스폿을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는 신문기자가 되려고 했는데 재능은 있었지만 뭔지 모를 거부감을 느꼈다. 그래서 텔레비전과 영화의 각본을 쓰는 일을 차례로 해보았다. 괜찮았지만 스위트 스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1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저 분야로 전전하던 그는 계속 연마 중인 기술을 이용해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책을 썼다. 그리고 그의 책 권력의 법칙이 인기를 얻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책은 아마존에서만 서평이 3만 5천 개가 넘고 그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계속 커지고 있다. 스위트 스폿과 의미 있는 사명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정상이다. 찾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팁. 위대함을 위한 연습 과제. 연습 1. 완벽한 하루 일정을 세워라. 완벽한 하루 일정표는 자신을 위해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연습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끝내야 한다. 나는 인생에 초점이 없는 기업가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대부분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다.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다. 내가 지금의 멋진 삶을 살게 해준 것도 바로 이 연습법 덕분이다. 1단계. 완벽한 하루 계획하기. 이 연습법에서 당신이 할 일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길에서 완벽한 하루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는 것이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매일 하루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매일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가? 매일 무엇을 창조하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장소에 자신을 노출하는가? 어떤 열정을 충족하는가? 빈 종이를 꺼내거나 컴퓨터의 새 문서를 열어서 이 질문들의 답을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쓴다. 대략 쓰면 된다. 다음은 몇 년 전에 내가 이 연습법을 처음 실천했을 때 쓴 답이다. 나의 완벽한 하루. 나의 완벽한 하루 꿈꿔왔던 이상형의 여자 옆에서 일어난다. 미국 핸드볼 대표팀으로 2016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므로 근력 훈련과 운동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러 간다. 훈련이 끝난 후에는 메이저 방송국의 TV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기업가들이 열정을 따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나의 팀원들을 지원한다. 물론 살아가는 모든 날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전날과 조금 다르게 보일 것이다. 다양성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지루하고 단조로워질 것이다. 2단계. 상세 계획 세우기. 그 다음으로 페이지의 나머지 절반에 완벽한 하루를 위한 계획을 상세하게 세운다. 이 상세 일정에는 당신의 의무와 욕구, 그 둘의 타이밍도 들어가야 한다. 나는 운동선수로 뛸 때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자세하게 하루 계획을 세웠을 때마다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었다. 일정표에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모든 단계가 나열되어 있었다. 프로 스포츠 팀들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 연습의 요점은 당신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음은 내가 첫 번째 책을 쓸 때 작성한 1일 상세 계획이다. 내일의 완벽한 하루. 7시 30분 기상, 명상,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을 즐긴다. 8시 그린 지수나 스무디로 건강한 아침 식사. 9시 크로스핏, 킥복싱 또는 개인적인 기술 훈련. 10시 45분 팀원들과 오늘의 프로젝트 확인. 11시 자기 전에 작성한 오늘 할 일 3가지 수행하기. 12시
집에서 건강하게 점심 먹기 또는 영감을 주는 사람과 점심 식사. 1시 30분. 할 일 목록에 3가지 과제 계속 수행하기. 인터뷰 녹음, 비디오 촬영 또는 팀원들과 작업. 3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치료. 5시. 친구들과 농구, 등산, 바다 수영. 7시 30분. 집이나 밖에서 친구들과 건강한 저녁 식사. 9시. 독서, 영화 감상,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행사 참여. 11시. 오늘 가장 감사한 일 목록 만들고 오늘 완료한 일들의 목록 작성. 내일 할 일 3가지 적기. 11시 30분. 명상, 수면, 꿈꾸기, 신체 재충전. 3단계. 미시적 목표 세우기. 상세 계획에서 내일 할 일을 하나 또는 2가지를 선택한다.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 기존의 일과를 점검해 볼 필요는 없다. 대신 당신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느끼게 해줄 작고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미시적인 목표를 한두 개 선택하여 달력에 써두거나 알람을 맞춰둔다. 그리고 해내려고 노력한다. 내일 당신은 완벽한 하루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이다. 완벽한 하루 일정표는 일과 삶에서 최고의 하루를 포함하도록 당신의 한 해를 설정해주는 강력한 연습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신의 비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비전이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당신의 완벽한 하루와 맞지 않는다면 비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보라. 아니면 의미 있는 사명으로 다가가기 위해 매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좀 더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창의적인 태도로 생각해보라. 연습이 나의 부고를 써라. 얼마 전 내 팟캐스트에 도널드 밀러가 출연했다. 최근에 되는 사람을 출간한 그는 자신의 부고를 직접 써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와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 연습에서는 자신의 치도사를 쓰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을 직접 찾아볼 것이다. 도널드 밀러는 영웅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1단계 이야기 만들기.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자신에게 솔직해질 준비를 한다. 이 내용은 오직 자신만 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마음껏 야망을 품고 희망에 차도 된다. 다음 질문에 대해 적어도 30분 동안 생각해보고 답을 적기 바란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가? 내가 죽기 전에 성취한 의미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의 유산이나 가장 뛰어난 업적이 무엇이라고 할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장례식에서 뭐라고 말할까? 2단계 합치기. 이제 목표를 합쳐서 초도사를 쓴다. 평소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견뎌야 한다. 앞에서 답한 질문들의 순서에 따라 초도사를 구성하면 된다. 대략 어떤 모습인지 다음 예시를 참고해보자. 90세의 리사 앤더슨은 애틀랜타 지역 사회에서 예술 교육을 후원해온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리더, 교회, 부동산 개발자,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대상의 예술 프로그램을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과 운영을 도왔다. 생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술에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젊은이들에게 고통과 연약함, 혼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지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리사는 감상하든 창조하든 예술의 공공정책과 사회적 토론, 문화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술의 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그녀 덕분에 젊은 사람들의 삶이 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예술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도 사랑했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일에 뜨겁게 헌신했다. 물론 예술은 리사에게 중요했지만 이것만이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아니라고 그녀의 딸들은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환영해주고 소중하게 오래 친구처럼 대해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그리울 거예요. 리사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리사 앤더슨 예술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재단은 미국 전역의 가난한 지역 사회에서 예술 장학금과 교육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유가족은 조문객들이 꽃 대신 재단의 기부의 손길을 더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3단계 받아들이기.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길을 내었으니 이제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줄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한다. 원하는 목적지를 알면 위대함으로 가는 길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거절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가로막는 가장 큰 도전이나 장애물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고 있을 것이다. 두려움인가? 불안인가? 지금 하는 일이 싫어서? 훈련 부족 때문에?
수도사에 적은 당신의 유산을 다시 한번 보라.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이다. 당신이 살고 싶은 나이까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가? 90세라면 남은 세월이 몇 년인가? 50년? 60년? 20년? 스스로 예언한 유산을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이루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애는 일을 한 가지 하라. 개인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번 주에 30분을 투자해서 검색해 본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달 식비를 100달러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면 웹사이트 도메인을 미리 등록해 놓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무리 작아도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연습 3. 스위트 스폿을 찾아라. 내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하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내가 나오는 영상을 하나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대해질 자격이 있다. 바로 당신 말이다. 만난 적은 없지만 나는 당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 인생의 스위트 스폿이 있다. 당신의 위대함을 진정으로 빛내주는 재능이나 기술이 있다. 스위트 스폿을 찾아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주겠다. 1단계 열정 찾기. 스위트 스폿 찾기는 자신의 열정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어릴 때는 무엇에 열정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기 힘들어진다. 책임과 의무에 가려져 자연스러운 열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 혹은 성인 초기를 되돌아보면서 당신이 사랑했던 것들을 찾아보자. 여가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는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꿈꾸었는가? 당장 실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시간을 내서 적어본다. 예전에 쿠키 레시피를 개발하고 가족을 위해 쿠키를 잔뜩 구워놓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적으면 된다. 다음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 7가지를 적는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나를 기쁘거나 신나게 해주는 활동은 무엇인가? 영감을 주고 활력을 높여주는 일은 무엇인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고 다음 기회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받지 못해도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해보자. 노년기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더 많이 하지 않아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자, 이제 지금까지 적은 답들을 비교해보자. 답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무엇인가?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가? 어떤 활동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가? 당신의 이야기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엮인 실가닥은 무엇인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목록 아래에 몇 문장으로 요약하여 패턴을 찾는다. 2단계. 자신의 강점 찾기. 자신의 강점과 기술을 발견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다. 의도적인 탐색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지만 무언가에 열정이 있다고 그것을 할 줄 안다는 뜻은 아니다. 타고난 기술도 있고 후천적으로 배우는 기술도 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타고난 강점은 자신이 자신의 성격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이다. 학습된 기술은 인생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잘하게 된 것이다. 당신은 분명 자신이 갖춘 장점과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재능으로 인식하지 못한 숨겨진 재능과 위대함도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다. 타고난 기술과 학습된 기술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두 적어보자. 3단계 영웅되기. 자신의 열정, 타고난 장점, 후천적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집에서 쉽게 채소를 길러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사람들이 자기 의심에서 벗어나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아이들에게 마음 챙김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답이 더 잘 보일 수 있다. 당신의 주변 세상과 공동체, 영향력의 범위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무언가? 장담하건대 당신의 열정과 힘, 학습된 기술, 사명이 교차하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을 것이다.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잠시 시간을 내어 문제 해결의 사명에 대한 선언문을 써보자. 앞에서 배운 추도사 쓰기를 활용하면 된다. 예시를 한번 참고해보자. 나는 요리와 정원 가꾸기에 열정적이다. 어찌된 일인지 레시피가 있든 없든 내가 만든 요리는 무조건 맛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튜브 영상과 요리 수업, 이탈리아 토스카나로 떠난 2번의 요리 여행을 통해 요리를 더 잘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제는 이 기술을 싱글맘과 대학생, 저소득 가정에 가르쳐주고 싶다. 나는 모든 사람이 저렴한 재료와 직접 기른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